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민간도시개발 현안 문제와 개선 방안 포럼 진행을 맡은 뉴시스 경기남부 취재부장 정승환입니다. 이번 포럼은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 기자단과 평택 언론인클럽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평택시 의회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포럼은 평택시 관내에서 진행 중인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제안되는 방안들이 현재의 이슈 사항을 즉각적으로 해소해는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평택시와 시민 간의 소통의 장으로 작용해 민관이 함께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정장선 시장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평택 기자단에서 이렇게 좋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진태 회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평택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개발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택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이 도시계획이 오래전에 계획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시대 변화에 정말 제대로 맞춰서 하는지, 그리고 교통, 환경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잘 계획됐는지 이런 논란들도 많이 있고, 또 개발 과정에서 민원도 좀 다량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 전체를 지금 재점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스마트 도시계획까지 포함해서 전체 점검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토론회가 기획돼서 정말 저희는 기쁩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참고하고, 그래서 좋은 도시계획이 되도록, 또 민간과 시가 협조가 잘 돼서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개발 계획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신 우리 김진태 회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홍선희 의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의회 홍선의 의장입니다. 평택시 민간도시개발 사업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53만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포럼을 주관하는 평택시 기자단과 포럼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도시개발 사업은 공공부문이 추진해오던 택지개발 공급체계에 경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사반영과 민간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주민 중심의 민간이 시행하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평택시에서는 지제세교지구, 가제지구, 화양지구 등의 다양한 민간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평택시 민간도시개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평택시 의회에서도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포럼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평택시 기자단과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평택대학교 박상훈, 윤혜정 교수의 평택시 도시개발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재균 경기도 의원의 평택시 민간도시개발 이슈와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개발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평택대 박상훈 교수의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잠시 발표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박상훈 교수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택대학교 박상훈 교수입니다. 오늘 평택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챕터는 총 5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과 2장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이론적인 고찰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챕터에서는 전국 단위, 그리고 LH, 그리고 평택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등에 관한 어떤 사례와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마지막 5번째 챕터에서 본 발제의 주제인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의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개요입니다. 우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라 함은 어떤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나대지를 어떤 상업적인 공간, 공업, 문화적인 이러한 공간으로 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컬고 있고요. 한 가지 특징이 사업 방식이 다양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용 사용 방식, 환지, 그리고 이 둘 합친 혼용 방식으로 다양하게 사업 방식이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에 있어서도 공공, 민간, 토지 등 소유자와 같은 다양한 시행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 구역에 대한 규모가 일정 부분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을 제외하고 주거, 상업,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범위를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공업지역만 3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범위를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도시개발 사업 변천 과정 말씀드리면요. 사실 1960년대부터 도시화가 계속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존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조성 사업이라든지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는 신속하게 대지를 공급하는 데 한계가 발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1980년도에 택지개발 촉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택지라든지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조성되고 공급이 꾸준히 되지만, 이런 개별법들은 어떤 단위 사업에 국한해서 진행되는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신도시 차원의 어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하는 데에는 또 한계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개발법이 제정되고, 그게 지금까지 20년에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의 어떤 결정의 그 전에 앞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실시계획 인가 단계, 그 이후부터 수용 사용 방식이냐, 공공에서 선호하는 수용 사용 방식이냐, 민간에서 선호하는 환지 방식이냐에 따라서 그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환지 방식이 조금 더 단계가 많은 것처럼 실제 사업 기간도 평균 한 1.2년 정도 더 환지 방식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시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 사용, 환지, 이 둘을 합친 혼용 방식인데요. 간단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용 방식은 일단 공공에서, 정부에서 토지를 전면 매수를 하고 나서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장점이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어떤 민원의 시발점이 되는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 이런 수용 사용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지표는 뒤에서 제가 다시 어떤 데이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민간 시행자도 수용 사용 방식이 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정책적으로는 막으려고 한다라는 점이 현재 뒤에서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은 일단 계획이 되지 않은 땅에 소유권은 그대로 놔두고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는 토지개발 사업 시행 후에 그 토지의 소유주에게 다시 재배분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어떤 계획되지 않은 땅을 계획한 이후에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떤 간보유를 적용을 하죠. 채비지의 비율에 따라서 간보유 적용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환지해주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환지 방식의 종류에는 평가식 환지, 면적식, 절충식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평가식 환지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리 전 그리고 정리 후에 어떤 감정 평가에 대한 평가액에 따라서 그 비례율에 따라서 환지를 교부하는 방식을 평가식 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세 번째 혼용 방식입니다. 혼용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어떤 장점을 합친 방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시행 사례가 적은 이유는 일단 그동안 법적인 뒷받침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혼용 방식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그동안의 지원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실제 사례 혼용 방식을 시행한 사례의 경우도 뭐 민원에 대응한다라든지 뭐 교육시설을 설치한다라든지 도로 개설 이러한 공공시설에 좀 국한해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그 다음에 혼용 방식에 대해서 대표적인 장단점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용 사용 방식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면 매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고요. 시행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저렴한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일단 가장 많은 게 민원입니다. 토지주의 반발이 증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뉴스에도 심심찮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환지 방식은 일단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단점은 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떤 사유화, 이익에 대한 사유화 그런 것들이 세간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혼용 방식은 뭐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개발 이익을 형평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지닌 사업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 전국 그리고 LH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택시에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요. 2018년 기준으로 봤습니다. 일단 사업 구역 수로 봤을 때는 정비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보다 5배가량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시개발 사업의 개는 527 구역인 거에 반해 정비 사업의 경우는 3,000개가 넘는 어떤 사업 대상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그 면적으로 보면 도시개발 사업이 조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8제곱킬로미터 그리고 151제곱킬로미터로 보시면 좀 더 개발 사업이 더 대규모의 대형의 어떤 개발 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신규 구역 지정 추이도 보시면 2018년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 한 20년 가까이 데이터를 보면 2008년도에 신규 구역을 가장 많이 지정을 했고 또 그 2008년도에 구역의 면적 역시 가장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행 주체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 사업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민간 시행이 많은 반면에 도시개발 사업은 한 비슷합니다. 민간과 공공에서 시행하는 것이 민간이 조금 더 많게 어떤 구역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이 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으로 갈수록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에서 한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전국 데이터로 보면은 민간 사업자가 많지만 면적으로 보면은 공공에서 시행하는 개발 사업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좀 대형 위주의 개발 사업은 공공에서 LH를 기준으로 공공에서 많이 하는 반면에 좀 소형으로 내려올수록 민간 참여자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행 주체별로 보면 어떤 그 정부냐 그리고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조금씩의 비율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총량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비율은 거의 유사하게 연도별로 시별로 보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행 방식도 시행 방식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공공이 선호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방식과 민간이 선호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방식이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공시행 같은 경우는 수용 방식을 66% 이상 수용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민간 시행자 같은 경우는 환지 방식이 또 60% 넘게 환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이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차이가 왜 나오는지 뒤에서 좀 문제점과 개선 방안 챕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추진 현황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05년 데이터와 2018년 데이터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2005년 같은 경우는 경상남북도 그리고 인천, 특히 인천에서 많은 비율로 개발 사업을 당시에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 사업이 집중이 되었었고요. 최근 2년 전에 2018년 데이터를 보면 경기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경상남북도에 사업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H 추진 현황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 걸쳐서 대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좀 경기도에 LH 같은 경우는 많은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평택시에서 현재 진행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은 총 17개 구역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이 사례에 대해서 뭐 다 제가 언급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제 세교지구 최근까지도 조합장 문제로 말이 많고 뉴스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사업지구죠. 그리고 어떤 뭐 사업의 방식에 대해서 환지 방식에 대해서도 좀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제 세교지구도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평택에 17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00% 다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산 영신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요.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대표적인 하나의 사업지구인데 용죽지구도 마찬가지로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택지개발 사업도 뭐 평택의 고덕 국제신도시는 대표적인 어떤 개발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고덕 국제신도시도 택지개발 사업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이 외에도 정비 도시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지표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체 현재 기준으로 총 35개소에 걸쳐서 신규로 지구 단위 계획이 신설된 구역이 5개가 있고요. 나머지 30개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되는 안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평택은 남부, 북부, 서부 할 거 없이 평택 각 지역에서 지금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챕터이고요. 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평택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광범위하게 좀 브로드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기 그 전에 앞서서 현재 평택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도시개발 사업, 일련의 사업들이 그 상위법인 도시기본계획과 얼마만큼의 서로 정합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는지,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이런 것들이 모두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 내용인데,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계획의 그 상위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이라고 하는 건 취소하겠습니다. 대다수의 개발 사업들을 보면 그런 위에 있는 상위 계획에 대한 도시 기본계획이라든지 광역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검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 없이 개발 사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예견된, 지금 현실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예견된 수순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도시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때 어떤 단계, 어떤 가이드라인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우선 도시 발전 축, 전반적인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봤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시 개발 사업이 기존의 도시 기본 계획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가 저는 무조건 필수로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상위 계획과의 어떤 검토 부분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그 이후에 발전축에 대한 정합성 검토가 마치면 그 두 번째로는 개발 사업 입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개발 가능 용지인지, 개발 구역 경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꼭 필수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 사업에 대한 입지 여건이 검토가 되었다면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그 전반적인 검토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상지 내부와 외부에 대한 이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 적정 기반 시설에 대한 용량이 되어져 있는지, 그 내용은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으로 검토된 이후에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도시기본계획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단계별로 도시 발전축에 대한 내용, 어떤 상위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봤고, 그에 대한 페이지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내용이고요. 2단계 개발사업 입지여건 검토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보고서를 보면 개발 가능 용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어떤 계획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세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은 도시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반 시설 계획에 대한 검토 단계까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지구 단위 계획이 됐든 도시개발 사업이 됐든 택지개발 사업이 됐든 이러한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우선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택에서 진행하고 있는 17개의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 모두 다 환지 방식인데요. 환지 방식 거의 민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게 이제 구역을 지정을 하고,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용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시가 예정 용지로 지정하는 순간부터 토지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 계획을 하고 실시 계획 인가까지도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죠. 이와 함께 농지 취득 같은 경우는 더 제도가 좀 안 좋게 되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대상지 자체가 농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농지를 구입을 할 때 그 시기가 실시계획 인가 이후로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뭐 환지냐 수용 사용이냐라는 방식을 결정하는 현재 이 제도적인 시스템이 이런 용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75%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반면에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50% 이상만 동의를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겠지만 그 토지 소유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 의견이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절반의 동의율만 있으면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 인허가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인허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그 단계가 많고 중복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곧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직결이 되고요.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직결되는 그 사업비의 증가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뭐 어떤 동의서에 대한 중복 문제, 또 환경 영향성, 사전 환경성 평가와 각종 영향 평가에 대한 또 중복. 이 평가 보고서 보신 분 아시겠지만요. 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내용 똑같습니다. 보고서마다 다 똑같고요. 그 이후부터 뭐 재해환경성 평가든 교통영향 평가든 그 이후부터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제도를 좀 변경하고 이런 것들을 중복한 거를 좀 배제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수정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고요. 또 저도 사실 평택도시계획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위원회 한번 사업이 진행되면은 바로 심의에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은 먼저 자문을 먼저 득해야 되고요. 자문을 한번 득한 다음에 또 심의를 또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 심의에 대한 과정이 이번에 최근 인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어떤 월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사실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어떤 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많이 실행을 하는데 적게는 40%, 많게는 60%까지 이 기부 체납을 하고 있는 게 실제 현실이고요. 뭐 공원, 주차장, 공공시설물 이러한 것들을 계속 민간 사업자에서 거의 독점으로 지금 기부 체납을 하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또 조심스럽게 좀 어떤 문제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많습니다. 농지조성비라든지 광역교통 시설 부담금 같은 이러한 부담금도 지금 민간이 100% 다 떠안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시행 방식에 있어서도 공공에서 선호하는 수용사용, 민간에서 선호하는 환지 이게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거고요. 사실 법적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수용사용 방식 할 수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건 제가 이따 뒤에 개선 방안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 어떤 과정상의 문제도 발생을 하죠. 잔여 토지 수용이 매우 힘든 경우도 있고 환지 방식의 문제는 간보율에 대한 책정 부분입니다. 사실 토지 소유자가 느끼기에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간보율입니다. 내 땅이 얼마만큼 깎였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어떻게 클리어하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도 조금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토지가의 상승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가용 토지가 원활하게 공공이든 민간이든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는 어떤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실 명확한 어떤 기준이 좀 그러니까 보고서에는 이게 뭐 어디에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시가와 예정 용지에 대한 기준만큼은 좀 명확하게 잡고 넘어가야 그 다음부터 어떤 정책 하위 계획들이 실현을 할 때 명확한 가이드를 잡고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저는 뭐 5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이 추진되지 않으면 그거를 해제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차선책을 마련을 해야 현재와 같은 지가 상승과 그리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용지 확보, 이런 지가 상승에 대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가 상승 문제가 민간 사업자가 지금 사실 LH도
기존의 수용 사용 방식만 고집하다가 최근에 이제 환지 방식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어요. 그 부분 LH조차도 이런 용지 확보에 대한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토지거래 신고제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인 만큼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이걸 함께 병행해서 운영한다면 조금 더 지금과 같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지취득 장애유인 개선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고요.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해당 구역 내뿐만 아니라 구역 밖에 있는 어떤 도로와 같은 기부 채널까지도 다 민간에서 사업자가 지금 떠안고 있는 부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업은 또 위축될 수 있고요. 규모가 커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개선이 필요하고요. 각종 부담금, 앞서 말씀드린 농지 조성비라든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라든지 다양한 부담금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영향평가들 좀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허가 절차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전체 기간에 대한 증가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위원회의 자문, 협의, 추가적으로 어떤 동의서에 대한 부분도 중복적인 부분은 좀 과감하게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 시행 방식 개선에 있어서 도시개발 사업의 방식이 다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 부분이 수용이나 사용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의하면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대규모의 대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 몇 명이 동의를 받고 그런 어떤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 막았던 사례가 있었죠. 수원에서. 그때 막았던 이유가 3분의 2 이상의 소유하는 인원이 1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머리를 썼냐면 민간 사업자들이 신탁회사에 자기 지분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신탁회사가 또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 위탁자의 수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실제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런 해석적인 방식으로 계속 민간 사업자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 이제 어떤 이런 신탁 개발 방식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도 계속 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 사용 좀 지방으로 갈수록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더 많아집니다. 사실 평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은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대규모의 토지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하에 되는 토지를 한 명의 소유주가 갖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평택시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보다는 전국적인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방식 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민간 참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3섹터 개발 방식, 민관 합동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좀 장애물이 있긴 하겠지만 민간 부분 어떤 사업 초기에 가장 민간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자금에 대한 확보 문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실 많은 도시개발 사업에 평택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다 비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주고 정부에서 좀 그게 부담스럽다 하면 어떤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은행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하면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민간 사업자, 민간 시행자에 대해서도 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아직은 그런 게 저희가 딱 명확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인센티브 제도까지도 운영을 하면 사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개선 방안으로 다 해결한다라는 거 어불성설이죠.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하는 좀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80년도, 60년도부터 도시화가 진행이 됐고 80년도에 택지개발 촉진법이 만들어졌어요. 20년 뒤에.
근데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0년 7월에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또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2020년이잖아요. 또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조금 더 지금까지는 좀 손을 놨다라고 볼 수 있죠. 또 많은 부동산에 대한 뭐 이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공공에서도 쉽게 접근을 못했지만 이제는 좀 개선을 본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 한 2020년이 왔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대학교 박상훈 교수의 평택시 도시개발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상세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박 교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평택시의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뭐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추후 토론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재균 경기도의원 그 평택시 민간 도시개발 이슈와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다음 그 질문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힘든 시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나 평택시 자체에서도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 박상훈 교수님이 굉장히 학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 또 많은 걸 배운 시간이 것 같았습니다. 이 토론에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 평택 시민에게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우리 평택시 기자단 김진태 회장님 그리고 또 기자단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민자 사업이나 우리 공공적인 사업이 더 소통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이 토론회를 나오면서 발제제로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행상으로 지금 도의원으로서 정책에 어느 정도 일관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현안사항인데 현황사항이면서 또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왜? 어떤 이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좀 무게감을 느끼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PPT 같은 경우는 하나 또 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하나하나가 여기서 하는 것도 녹취는 되겠지만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냥 말로써 풀어갈까 하는 생각을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학술적인 거나 정책적인 것은 우리 박상훈 교수님이 상당히 잘 진행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평택시 의원을 했던 경험과 경기도 의원을 했던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민자 도시개발 사업 현안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평택시는 지금 17개 규모 19만 9,393 1000평방미터 약 276평 계획인구 18만 7천 명 정도를 지금 허가를 해줬고 지금 민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도시개발 사업 때 지금 문제가 가장 크게 된다는 것은 시행사 조합이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많은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조합이나 시행사는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지만 조금은 좀 더
공공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하면서 추구하면은 훨씬 민자 사업이 부드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자재 또한 평택시를 말씀하는 거겠죠. 근데 지자재 또한 동반자이면서 적정한 견제자야지 이게 하나의 어떤 가불의 형태로 위치가 돼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민자 사업이 끝나고 평택시에서는 그게 하나의 큰 도시의 흐름으로 될 거고 도시의 형태가 구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합이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시행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럼 조합과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조합 내에서도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대위의 구성과의 항상 그 잔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산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조합에서 조합장으로 가느냐 하면 또 소수의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이것은 이기심과 시기심을 전부 다 떨쳐버리고 함께 사업을 해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로 간다 그러면 훨씬 좀 더 나은 민자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의 위치에서 역지사지의 입장을 생각해 줄 수 있는 민간조합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합, 시행사, 지자재, 틀림없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평택시의 환경, 교육, 교통의 관점에서 좀 봐줘야 될 필요도 있다고 합니다. 환경적인 부분은 도시계획 심의 같은 데서 많은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지만, 교육은 지금 평택시 교육은 지금 고교 평준화서부터 해가지고 현안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부를 지금 교육 거점으로 해가지고 서부, 북부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을 때 그 교육적인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교육지구 같은 경우 많은 게 맨 처음에 인허가를 했을 때는 형성이 돼 있다가도 지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가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학교의 준공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중투위로 올라가면은 아파트의 입주의 60%가 안 되면은 지금 학교 준공을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20, 30%만 들어옴으로써 학교가 현안이 돼가지고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부 법령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평택시에서도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해가지고 그 지구에 사람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권유를 해주고 또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시에도 많은 지금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평택시에도 도시공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함께 혼용 방식도 한번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전부 다 민자 환지 방식으로 하다 보는데, 그러다 보면 도로의 연결과 교통의 불합리가 나중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은 평택시의 공공적인 예산을 투여를 함께 조금은 고민해야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민자 도시 개발 사업이 시간이 흐른 만큼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택시도 조심스럽게 혼용 방식에서의 예산의 부분을 좀 더 한번 민자나 공공적인 사업에도 투여를 할 수 있는지, 단 조건은 투명성과 형평성, 전체적인 걸 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평택시는 10년 전에 뉴타운이라는 큰 개발 사업에서 실패를 봤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통복지구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으로서의 환지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환지 방식, 공공적인 환지 방식을 원하고 있지만 평택시의 예산 부분 쪽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민자 투자 방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도 도시계획도로 했을 때는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합니다. 공공적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의 투자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평택시가 너무 완강하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평택시가 됐으면 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서로 소통하고 대화. 더 좋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평택시, 그리고 또 이익을 좀 적게 갖더라도 함께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공공적인 환원 방식도 생각할 수 있는 개발자나 그 다음에 조합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평택시의 마음과 개발자의 마음이 합쳐진다 그러면은 어떤 난관도 뚫고 향후 우리 후손에게 좋은 평택시를 물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은 조상에게 물려받았으나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개발자도 지금은 이익에 대해서, 그리고 평택시도 지금의 개발자에게 하기에 너무 강함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인가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평택시, 또 함께 간다는 생각을 가진 개발자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후손들에게 더 좋은 평택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추석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했겠고, 주위를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추석이 되고, 향후 큰 발전이 있는 평택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 함께 소통하는 자리, 대화의 장을 많이 만드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균 경기도의원의 평택시 민간도시개발 이슈와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공공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무엇이든 공공의 역할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주셨고요. 평택 도시의 개발은 그 언젠간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갑도 을도 아닌 시민을 위한 관계가 우선 고려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공공이 주도하고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개발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평택시 민간 도시개발 이슈와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의회 권현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도로교통공단 엄대용 과장 나오셨습니다. 예, 지금 평택시의회 권 의원님, 토론에 앞서서 준비하신 거 있으시죠? 예, 그러면 먼저 권현미 의원의 토론에 앞선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현미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왜 공공부문의 개입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혹은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장 경제 체제화에서 자원의 공급과 배분은 민간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상 그런 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최적하게 배분하는 것에는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적 차원의 공익 목적 때문에 민간 개발 가운데도 공공이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통한 자원이 배분이 되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자원을 대상으로 한 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적 개입의 전형적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토지 시장의 경우에는 토지 자원의 특성, 즉 한정되어져 있는 공급, 그리고 토지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이질성, 그리고 이동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입지적인 특성 등에 따라서 불완전한 경쟁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 토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거나 이용을 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 이익은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서 창출되는 공공가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부분의 토지 자원의 개발과 배분을 그렇다고 해서 아예 배제를 시킨다라는 것 또한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원주민 그 경제 재개발 사업을 통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부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영화를 한다는 면에 있어서 순기능적인 측면과 그리고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민간이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야 하느냐. 먼저 첫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부문이 효율적으로 기업 경영 원칙과 창의성 그리고 탄력적인 관리 운영 능력을 도입한다라고 하면 공공부문이 독점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인한 그 경직성과 비효율적인 요인들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 재원이 확보되고 재정 운영이 건실화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의 규모와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재정 규모를 크게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사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공공재정 운영의 건실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민간 부문의 창의력과 경제활동을 활성화해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간 부문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경제개발 초창기에는 공공성의 유무를 떠나서 대규모 도시개발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경쟁력과 기술력, 관리 능력의 측면에서도 민간 부문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는 바입니다. 그런 반면에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 토론회나 포럼을 진행을 하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공익성의 확보와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원, 그리고 지역 간의 불균형적인 투자, 그리고 도시 환경의 파괴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개념적 범위에서 봤을 때 도시개발 사업은 전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가진과 동시에 하나의 사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격상 민간의 참여 범위가 상당히 넓고 이로 인해서 잡음 혹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 목적의 공익적 성격은 민간으로부터 시행 과정에서의 정부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고 그 민원 때문에 이런 이제 행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위법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대안 같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들어보았는데요. 아까 전에 발제해 주신 교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개발법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 11조 3항에 의하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상위법에서 이야기하는 시행 규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일 경우 조례를 의미하고 민간 조합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정관, 즉 규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시행 규정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합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도 이 정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조합원들 간에 합의하에 정관을 만들고 시행을 하는데 이 정관이 실제로 잘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감사하는 역할에 대한 것들이 잘 집행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토지주 혹은 희생자들이 발생할 여지 또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위법 혹 그 정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강제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 정관에 대한 표준화 작업과 그리고 정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통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관련 구정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인들과 이야기를 해볼 때 가장 답답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조합에서 정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서로가 조합원들 간에 신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분쟁이나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적 의미에서 정관과 규약에 대한 의미를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정관이라는 것 혹은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내부의 규칙 정도로밖에 서술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즉 강제성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들이나 혹은 분쟁의 당사자들이 더욱더 억울해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를 개발하는 행위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익성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고 공적인 부분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민간 개발 상황에 있어서의 그런 원인은 사실은 그 상위법의 약간 개정 혹은 추가된 규칙이나 원칙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토론은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도로교통공단 엄대영 과장께서도 준비한 내용이 있으셔서 평택시 도시개발 사업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그 평택시 도시개발에 따른 이슈와 해결 방안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셨네요. 네. 네. 예. 우선 그 엄 과장께서 준비하신 내용 듣고 토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신도시 개발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의 어떤 교통에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는 게 교통 부분의 문제점이라는 게 꼭 평택시만의 어떤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전국 단위에서의 어떤 도시 개발에 따른 어떤 교통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 현상의 원인이 바로 그 선개발 후 교통에 따른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개발 지구에서의 교통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이런 평택에서도 이러한 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대광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광법에서는 개발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 또 수용인구 2만인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따른 비용 절감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른바 쪼개기 사업, 개발 면적 축소 등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어떤 토지 보상, 지역 민원, 어떤 미용 부담 등으로 인해서 계획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시행에 지연되거나 주민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시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지제역 인근의 교통 문제의 경우에도 바로 인접하고 진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만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럼 모두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각각 사업 시행자가 상의해서 해당 지역의 교통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지역 인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권자인 평택시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사회적인 타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선개발 후 교통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수님한테 먼저 좀 많이 좀 여쭤보는 그런 시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박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평택시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어떤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김재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통곡 개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민간 시행자가 진행하고 있는 환지 개발 방식으로 17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환지 방식 어떻습니까? 그 학술적으로 좀 보기에 뭐 이 환지 방식이 지금 이 평택의 도시개발 진행에 좀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학술적인 부분보다는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팩트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공영 개발을 해야 한다. 어떤 수용 사용 방식을 통한 공영 개발을 내세우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금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거주민의 어떤 이주와 주거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은 대단히 좋은 거는 맞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영 개발보다는 민영 개발을 더 우선시하는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영 개발로 하게 되면 일단 주민의 거의 절반 정도의 동의 없이 강제로 구역계가 지정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토지 보상을 할 때 너무나 저평가된 또 비현실적인 그런 보상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소송에 간다고 하더라도 또 실제 시세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은 민영 개발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건데 환지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제가 발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민간 시행자가 할 때 적게는 40% 많게는 60%까지 기부 체납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많은 그 막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면서까지도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에서 들어온 이유는 그만큼 어떤 이윤이 창출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건데 공영개발의 그럼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공영개발의 수익률은 어떨까요? 라고 한번 저는 반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방식이 민영개발을 더 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학술적으로 굳이 접근하지 않아도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럴 거고요.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를 훨씬 이제 수용할 경우,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경우 환지의 방식보다 훨씬 더 싼 값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 자체가 아무래도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좀 이거를 놓기가 싫은 게 사실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잠깐만 한 번만 좀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로 하면 결국에는 도시개발사업 50%의 동의가 부동산 불패, 불로소득으로 연결된다라는 거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흑백 논리로 접근을 하면은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근데 사실 제가 그래서 아까 동의율 정비 사업이 75%였지만 도시개발 사업은 50%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동의율에 대한 부분만 사실 높이면 해결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은 그 평택시의회 권현미 의원님께 질문 한번 좀 드려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 제일 많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민원을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방송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만나본 분들의 이야기를 조합을 해보면 결국은 신뢰의 문제가 그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조합을 만들고 정관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이 도시 개발 자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그거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토지주가 그 간부들에게 질의를 했을 경우에 그 질의가 친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업무적인 그 전문적인 이해를 하던 말던 어쨌거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토지주 혹은 그 이제 조합원들이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내가 설명을 부탁을 했는데 제대로 설명을 안 했어. 뭔가 숨기는 것이 있을 거야. 라면서 그 조합 간부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왜 그 기준점이 사실은 이제 그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민원인들과 공무원의 관계들을 보면은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민원인이 공무원을 찾아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할 때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가서 그 간부들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대답을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 안에서 그 생기는 그 간극,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정관이라고 하는 그 조합원들 간에 서로가 만든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잘 지키는지 감시를 해야 되는 감사나 혹은 이사진들 그 안에 그 관계조차도 약간 신뢰가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어. 이제 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땅이나 더 좋은 이런 입지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과도한 억측 같은 것들이 그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그 불신에서 나오는 그렇죠. 내용이겠네요. 예. 저희 그러면 그 김재균 도의원님, 지금 시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뭐 제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지금 권현미 시의원이 지금 말한 대로 불신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조합이 구성됐을 때 그 조합장을 뽑아줬으면 그분들 자체에서 굉장히 좀 투명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이익이라는 게 있고 시행사가 들어오고, 뭐 시공사는 시행사나 조합에서 주는 부분이니까 뭐 어떤 공사 가격에 갖고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불신, 그리고 좀 더 친절하지 않다는 데서 대한 불신, 그리고 막연히 어떤 환지가 됐을 때 나는 불합리할 것이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불합리할 것이다, 그런 어떤 불안감,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복지구 같은 경우 유일하게 지금 공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회계를 0으로 맞춰버린다고요, 마지막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거의 간다고 그러는데도 이 공공적인 환지 방식에서도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민자에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거기서 시공사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있고 조합에서도 많은 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월급을 다 책정하기 때문에 이익을 남겨야 되는 부분에서의 거기에 적극 참여를 하지 않는 분들은 항상 불안하고 저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불신감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믿을 수 있고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게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대용 과장님, 이런 문제는 교통 문제에서도 좀 발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뭐 교통에서도 뭐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차도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교통수단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뭐 동탄에서도 나타났었고요. 물론 진행되는 걸로 진행되는 걸로 확정이 됐지만은 그런 게 이제 사업 시행 자체가 교통의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들어오지를 못해서 시민들이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그런 걸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은 그게 계속적으로 늦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로 교통 문제를 먼저 하고 부지 개발과 함께 같이 동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은 없습니까? 예, 그런 법 규정보다는 최근에 이제 이 교통 문제가 되게 많이 그 이슈가 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장관님께서 그런 어떤 이제는 앞으로의 도시개발 사업은 뭐 선교통 후 개발이다라는 이런 부분을 모토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LH 쪽에서도 이제는 먼저 어떤 선교통이 될 수 있도록 교통 광역적인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발표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 만들어서 어차피 신도시에서의 교통 문제는 내부적인 교통 문제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외부에서 그 신도시로의 어떤
예, 접근성 이런 부분을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시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어떤 입지 조건이라든지 비용 부담 문제라든지 어떤 노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방향을 그렇게 선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다 도시개발법이 상위법인 도시개발법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법, 과연 2020년도의 도시개발법, 20년 전 2000년도의 도시개발법 어떻게 바뀌는 게 효율적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방송에서도 나오고 책에서도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그 시작은 패러다임입니다. 도시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 시작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제가 발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도에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인해 토지구역 정리사업으로 계속 시작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한계와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도시개발법이 2000년도에 제정이 됐고 지금 현 시점 2020년이 돼 온 거죠.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들의 양상들을 보면 그 면적 자체가 대형화에서 중소형화로 점차 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만 제곱미터 이하 되는 그런 소규모의 사업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아까 패러다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출산, 인구 감소, 고령화 사회, 뭐 1인 가구 증가 이런 거는 다 누구나 지금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의 원인이 되면서 어떤 중소규모의 주택 용지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공급 과잉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LH 심지어 수용 사용 방식을 거의 100% 하고 있는 LH조차도 올해 2020년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 그 한지 방식의 실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이번에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근데 그런 LH조차도 어떤 토지 보상에 의한 소유자 반발, 그 민원 문제, 보상이나 수용 위주 사업에 따른 어떤 제한 조달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환지 방식을 지금 계속 또 고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질문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평택시 17개 도시개발 사업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 다 주거형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실제 전국 단위로 봐도요 85% 이상이 주거형으로 도시개발 사업이고요. 그나마 있는 15%가 복합형이라든지 상업형, 관광형은 0.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의 어떤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거형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주거형으로 계속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는 저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택시도 어떤 주거형의 그런 단독 기능의 개발 사업보다는 좀 복합형의 다양한 컨텐츠를 도입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 예전에는 환지냐 수용이냐로 서로 갈등을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주거형으로만 대체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 의원님, 지금 박사님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일단 시의회 차원에서 그러면은 시와 시민들 간 소통이라든지 안 그러면 갈등 해소를 위한 그렇게 뭐 좀 방안을 좀 마련하고 계시는 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제가 이 포럼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민원 사례나 이제 그 집행 과장님 통해서 되게 소통을 많이 하고 그리고 민원인들 분들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우선은 시에서는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으로 진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합의 활동들을 굉장히 지지하고 환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개발 사업의 크기 의무를 떠나서 지역을 개발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은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17개나 되는 그 조합이 각각 다 다른 정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관을 만들어서 그 관련 과장님, 관련 부서에 이렇게 딱 제출을 해서 확인을 했을 경우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상위법에도 위배되는 그런 종류의 정관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서 이제 그 거부를 하거나 허용하지 않게 되면 그 조합 차원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7개의 정관이 다 다르다라고 했을 경우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그 집행부에서는 그 정관의 내용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 감독을 하는데도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표준 정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같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표준 정관이 있다라고 하고 정부에서도 표준 정관이 있다고 하는데 시 차원에서 표준 정관을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합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 감시 감독하는 그 체계를 좀 이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제 뭐 그 가능한 범위 안에 조례나 규칙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재균 도의원님, 지금 시의원님께서 조례나 규칙에 대한 제정, 개정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나 규칙 이런 게 좀 제정이나 개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겠습니까? 저도 제가 시의회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을 있다가 지금 도로 올라갔는데 그것보다는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한계가 있고 시에서도 더더구나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저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많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많은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지가가 서로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정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확연한 좀 의식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좀 정해줬으면은 그 범위를 못 벗어나게 했을 때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도 자체나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차피 미세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 아까 박상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평택시도 이제 민자 개발 사업이 주택 사업뿐만이 아닌 콘텐츠를 가진 사업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엄 과장님, 이 평택에서만 벌써 17군데 예, 그 신도시가 좀 개발이 되고 있고요.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것이 다 제각각되다 보면 평택시의 교통 문제도 상당히 많은 혼란이 야기가 되겠어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평택시에서 17군데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평택시 홈페이지 보면은 제가 찾은 거 보면 한 40여 개가 계획돼서 진행 중에 있거나 앞으로도 진행될 사업들인데요. 이런 사업들이 광역교통 관리관 특별법에 근거하면은 어떤 일정 기준 이상이면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쪼개기 사업한다거나 사업 시행자가 그러니까 다르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광역적인 교통 문제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전체적인 교통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예, 그 지역의 어떤 교통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성개발 후교통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개선하는 노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기준을 강화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100만 제곱미터로 50만으로 하향하고 2만인 수용 인구를 1만인 이상으로 이제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 개정이 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이미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이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앞으로도 계속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떤 사업조합, 뭐 지제라든지 어떤 사업 용축지구라든지 그런 어떤 사업조합 단위에서의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인허가권자를 가진 어떤 평택시에서 어떤 지역별로 분산돼서 막 하고 있지만 어떤 지역을 좀 묶을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묶어가지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준하는 이런 대책들을 좀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분담 방안이라든지 사업 시행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예, 조금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 지금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 멘트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선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균 도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권현미 의원님, 그 다음은 박상원 교수님, 그 다음에 ông 과장님, 그렇게 해서 이번 포럼의 그 마무리 발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도의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이번 토론회 제목이 평택시 도시개발 현안 문제와 개선 방향인데 상당 부분 평택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 자체가 지금 박상훈 교수님하고 지금 윤혜정 교수님이 지금 같이 써준 자료 자체는 아마 조합원들이나 그리고 또 그 관계자 아닌 평택 시민들도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자를 시행하는 조합이나 그리고 또 시행사나 조금의 좀 공동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한 걸음 이익의 부분에서 조금은 물러설 줄 알고 평택시는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가 향후에 평택시의 형성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견제할 부분은 확실하게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평택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 의원님,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시의원으로서 평택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았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참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린 뉴딜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들이 친환경적인 그런 어떤 인프라를 갖추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평택시가 지금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기간에 그냥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이나 창의성을 가지고서 뭔가 효율적으로 뭔가 그렇게 개발을 하면 이것이 뭔가 뭐 평택시에 좋은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평택시가 어떤 그런 도시의 인프라를 그러니까 도시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인프라를 잘 만드는 그런 중요한 과정에 있다라는 것들을 개발을 진행하는 그런 시행사 혹은 그런 주체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정책을 입안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시민들의 그런 분쟁이나 혹은 민원의 그런 그런 민원의 요지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시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으로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예, 저는 오늘 많은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문제점도 도출을 하고 많은 개선 대안에 대한 부분도 사실 뭐 이 자리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었고 많은 부분에서도 이미 공표가 된 사실이 많은데 그 기본이라 하면 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아까 제 발제 내용에서도 제가 좀 강조했던 부분처럼 그 상위법에 대한 도시개발법에서도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만약 계속적으로 이 지금과 같은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진행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도시 기본계획과의 어떤 정합성 문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앞서 엄대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권현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어떤 알 권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업 시작부터 초기부터 어떤 기본 법정 계획이 수립하는 시점부터 그런 것들이 계속 공표가 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게 곧 보고서 결과로도 나와진다면 그 이후에 어떤 시가와 예정 용지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좀 모름에 있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주거형의 어떤 개발 사업은 저는 이제 좀 끝내야 되지 않나 그게 평택이 좀 먼저 있으면 저는 더 좋겠다는 생각 가지면서요. 저도 발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ông 과장님. 네.
평택이 그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경기도권만 보더라도 한 150% 인구 유입률이 가장 높게, 뭐 화성도 있겠지만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근데 이 부분에 비해서 도로 인프라의 증가율은 한 2.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걸로 본다고 하면은 물론 인프라가 늘어난다고 해서 교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어떤 뭐 교통 문제에 대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개발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어떤 분들이 이익을 가지고 가고 어떤 분들은 어떤 그런 편안함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나타날 교통 문제고 예상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자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허가권을 가진 어떤 평택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담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뭐 화성시에는 대중교통 혁신 추진단이라든지 또 부천시에는 스마트 시티 담당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담했듯이 어떤 시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라도 아니면은 조금 장기적으로라도 그런 전담 조직을 구성을 해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립해 나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행정 조직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분 마무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되셨습니까? 오늘 프롬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패널분들이 명쾌한 답을 내리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럼이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평택시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방안을 고민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